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오늘 행정학 정책학 파트 공부해 볼 건데요. 자, 테마 37번 우리 정책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여기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가 조금 낯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단 이 정책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딱 들어보면 진실험은 진짜 실험이다. 되게 좋은 거네요. 진짜 실험. 그다음에 준실험은 진짜 실험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한다라고 해서 세모 정도라고 쳐볼게요. 근데 비실험은 아예 실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이 진짜 우리가 하는 행정학에서 나오는 정책평가의 방법이고 이 비실험은 실험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기본 개념을 가볼게요. 자, 기본 개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항상 우리 실험을 할 때는 실험을 하는 집단이 있고 이것과 비교하는 통제 집단이 있죠. 이 통제 집단을 다른 말로 비교하는 집단이라고 해서 비교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을 비교할 때, 자, 실험 집단은, 자, 예를 들어서 소마 두스푼의 강의를 들려준다. 그리고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은 소마 두스푼의 강의를 안 들려준다. 이랬을 때, 한 달 지나고 나서 행정학 점수가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정책 평가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자, 차이가 뭐냐? 자, 진실험은 당연히 실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통제 집단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준실험도 진실험과 준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도 있습니다. 근데 통제 집단의 그림이 약간 세모로 좀 특이하죠.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고. 자, 비실험은 아예 실험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없다? 비교하는 통제 집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실험은 아예 비교하는 집단이 없다. 비교 집단이 없다. 그리고 이게 비교 집단의 비자 생각하면서 비실험은 비교 집단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에서 항상 기준이 뭐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놓고 통제 집단이 있냐 없냐를 놓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험과 준실험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둘 다 통제 집단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진실험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동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동질적으로. 근데 반대로 준실험은 비동질적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마 두스푼 강의를 들려주고 안 들려주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연구할 때 동일한 집단을 집어넣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에는 작년에 행정학 점수가 95점인 사람을 3명 집어넣었다. 그럼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에도 행정학 점수가 95점이었던 사람 3명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동질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준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95점인 사람이 3명이 있다. 근데 통제 집단에는 95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95점이랑 비슷하게 94점인 사람 2명 또 93점인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게 준실험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인 모델은 당연히 준실험이죠.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똑같이 맞추겠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100% 동일하게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준실험은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00% 동질적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진실험은 진짜 실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 100% 동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실험은 비현실적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타당성 여부,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었죠.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다 공부했었는데 제가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이 내적 타당성은 그냥 타당성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든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타당성의 뜻이 뭐였냐면 타당성이라는 건 이 인과관계, 우리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관계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인과관계의 정확성,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정확한지 아닌지, 이게 타당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진실험은 진짜 실험이고 100%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모든 실험의 조건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정확성이 100%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실험실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실험이니까. 반대로 준실험은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최대한 동질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비동질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 타당성, 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되시죠? 진실험은 타당성이 높다, 준실험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자, 비실험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비실험은 통제 집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 더럽게 낮다라는 거예요. 미치도록 낮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외울 게 아니죠, 더 이상. 진실험은 진짜 실험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높아요. 나머지는 타당성이 낮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외적 타당성은 반대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자, 진실험은 인위적인 실험이래요. 왜? 진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 안에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호손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호손 효과라는 건 내가 실험하는 당사자구나, 내가 실험 대상이구나.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오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상황에서 내가 오버한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우리 외적 타당성이라는 거 외자에서 동그라미 해서 실험 결과를 다른 곳에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건데 진실험은 외적 타당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가 높았으니까 밑에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준실험은 자연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호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은 높다. 밑에 비실험도 자연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호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다 지워볼게요, 이제.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자, 진실험은 진짜 실험이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높다. 준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그래서 반대로 낮다. 비실험은 말할 것도 없이 더럽게 낮다. 나머지 외적 타당성은 반대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밑에 기출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왜?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진실험과 준실험의 차이는 바로 실험하는 집단과 통제하는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했을 때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다. 그렇죠. 실험 집단은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통제 집단은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죠. 맞는 지문이고. 자,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바로 내적이란 말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진실험 설계를 할 때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다양하다? 아니죠. 타당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사라지게 되겠죠. 왜? 그만큼 타당성이 높으니까. 자, 네 번째, 준실험 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해서 실험한다. 격리해서 실험한다. 이 말이 실험실에 가둬놓고 100% 정확하게 실험한다. 이거는 그러면 진실험이죠. 그래서 호손 효과를 강화시킨다. 그렇죠? 진짜 실험은 실험실에 갇혀서 내가 실험 대상이구나 알기 때문에 호손 효과를 강화하는 거 맞죠? 근데 맨 앞에 주어가 준실험이잖아요. 이거는 준실험이 아니라 진실험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진실험 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 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 집단을 구성한다. 맞죠? 그리고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1번이 기본 개념, 이 표가 진짜 미치도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표를 안 보고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표는 어떤 교재에도 없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해서 제가 만든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실험 방법으로 갑니다. 자, 진실험이 있고 비실험.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놨죠? 왜? 양이 적으니까. 이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실험 집단이 있고 여기에 통제 집단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실험을 하는 실험 집단, 여기가 비교하는 통제 집단.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는 소마 2스푼 강의를 들려주고 반대편에는 소마 강의를 안 준다. 보통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우리가 이 실험 방법에 네이밍을 붙일 때는 이 실험 집단을 갖고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통제 집단을 갖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실험 집단을 갖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험 집단은 당연히 실험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기준이에요. 통제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네이밍을 붙인다. 그러면 진실험 보시면 진실험은 통제 집단을 갖춰놓고 통제 집단이 있죠. 사전과 사후에 측정을 해서 연구한다. 그렇죠.
통제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도 사전에 측정, 사후에 측정한다. 이게 진실험이고 반대로 비실험은 비교 집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 집단. 그렇죠? 집단이 하나밖에 없다. 단일 집단을 놓고 사전과 사후에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통제 집단이란 말이 나오면 진실험이고 단일 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중에서 통제 집단이 없구나. 이거 비실험이네. 그래서 비실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사전 사후 측정 여부인데 연구인데 앞에 들어오는 말이 달라요. 통제 집단인지 단일 집단인지. 자, 그럼 여기는 어렵지 않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실험. 여기가 양이 많죠. 자, 준실험이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두 문자 하나 따면 됩니다. 자, 두 문자부터 먼저 한번 외워볼게요. 자, 준비 사회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었어요. 준비된 사회예요. 준비된 사회였는데 갑자기 IMF가 빵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준비된 사회인 줄 알았는데 IMF 한 방으로 꽝 하면서 모든 게 단절되었다. 준비 사회 단절, 준비 사회 단절. 그래서 준실험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 사회 단절. 빨리 입에 붙이세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사회가 단절되었다. 준비된 사회 단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축조에 의한 통제, 죄기적 통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쓰는 말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자, 축조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매칭, 짝짓기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실험 집단, 반대편이 통제 집단. 항상 이게 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2가지 집단이 있을 때 앞에 있는 집단은 소마 강의를 두고 뒤에는 소마 강의를 안 준다. 이렇게 한쪽은 시행을 하고 한쪽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는 매칭 짝짓기라고 해요. 매칭 짝짓기. 우리 소개팅 나가면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만나서 매칭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칭 짝짓기를 다른 말로 축조라고 합니다. 근데 축조란 말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개팅 나가서 짝짓기가 성공했다. 축하해줘. 여기서 축조를 축하해줘 이렇게 외워서 말도 안 되지만 전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실제로 축하해줘. 짝짓기 성공했어. 매칭 성공했어. 축하해줘. 축조에 의한 통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고 한쪽은 시행한다. 한쪽은 시행하지 않는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자, 여기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 설계. 항상 통제 집단을 기준으로 말한다고 했죠. 당연히 준실험이니까 비동질적이죠. 그래서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을 설계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매칭 짝짓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후에 비교 집단을 설계한대요.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비교 집단을 설계한다. 일단 비교 집단이 있으니까 비실험은 아니죠. 그래서 사후 비교 집단 설계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3번째, 요게 잘 나옵니다. 회기 불연속 설계라고 해서 이름 좀 어려운데 회기 불연속 설계. 얘는 하나 이렇게 외워두세요. 제가 맨 끝에 준 회장이라고 써놨는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두 문자 따는 겁니다. 준실험의 준, 회기 불연속 할 때 회자, 그리고 장학금 할 때 장자. 그래서 회장님, 무슨 회장님? 준 회장님, 준 회장님 이렇게 하나 외워주시고, 자, 이 회기 불연속 설계라는 건요 장학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잖아요.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프를 딱 그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똑같이 대학교 졸업했는데 야, 내 친구 쟤는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장학금 다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갔더니 엄청 돈 잘 벌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나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았네? 그래서 나 사회에서 돈벌이가 별로 없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성적이 90점이라고 해보면, 자, 이 90점에서 요 사이에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장학금을 주는 이 점에서 이렇게 선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장학금 받기 전까지는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장학금을 받는 애들은 소득이 갑자기 쫙 이렇게 이만큼 뛰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학금의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회기 불연속 설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 전문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장학금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장학금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은 준회장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회기 불연속을 찾으면 돼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겁니다. 밑에 죄기적 통제라고 하는 건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외우기 쉽지 않죠? 쉽죠? 죄기적이니까 지읒, 전국적이니까 지읒. 그래서 지읒 이렇게 하나 해버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단절적, 시계열,
단절적 시계열. 똑같은 말에 다 들어가죠. 단절적 시계역, 단절적 시계역. 여기는 비교 집단을 설계한다. 비교 집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실험은 아니겠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연습장을 잠깐 펴볼게요, 한번.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영상 멈춰놓고 똑같이 여러분도 연습장을 피시고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문자부터 써보는 거죠. 자, 무슨 사회? 준비된 사회. 그렇죠. 우리나라가 준비된 사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IMF 맞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었다? 단절되었다. 이 두 문자부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준비된 사회인 줄 알았는데 IMF 맞고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세 가지끼리 묶이고 두 가지가 묶였죠. 그래서 여기 주는 준실험이었죠. 준실험. 그래 놓고 좀 옮겨볼게요. 좀 옮겨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비사회. 얘네들은 축하해줘. 축조였죠. 축조. 우리 축조가 다른 말로 매칭 또는 짝짓기였고 그 다음에 단절이란 건 전국적, 지읒, 죄기적 통제라고 했었죠. 이렇게 딱 써놓는 거지.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묶여서 준실험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풀네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B자가 나오는 거 봤을 때 동질적이지 않다. 이게 비동질적이다. 비동질적이고 항상 기준은 통제 집단이다. 그래서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 설계. 이게 대표적으로 매칭, 짝짓기를 통해서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바로 통제 집단을 설계했다라는 거. 통제 집단을 설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준회장 이렇게 뭐라고 했죠. 이게 회기 불연속 설계. 말이 어렵죠. 회기 불연속. 이 불연속이라는 게 아까 그림으로 제가 선을 띄어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라? 준회장이라고 해서 꼭 장학금을 기억하자. 장학금. 그래서 꼭 여기 장학금 준회장 장학금이 키워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절적. 자, 둘 다 단절적이죠. 그리고 시계열. 여기도 시계열. 그래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었고 단절적 시계열, 그 다음에 비교 집단 설계. 이렇게 여러분이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100% 썼는데 지금 여러분 처음 할 때는 좀 떠듬떠듬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눈에 바르시고 말로 해보고. 제가 이걸 왜 자꾸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아웃풋을 할 줄 알아야 시험장 갔을 때 눈에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된 사회에 단절되었다. 그리고 준회장까지 정말 많이 반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실험 방법에는 회기 불연속 설계가 있대요. 그쵸? 준비 사회 했을 때 이게 회기 불연속 설계였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죠. 왜? 제가 무슨 회장? 준회장이라고 그랬죠. 준회장. 그래서 이게 장학금이다. 자, 이 불연속 설계는 사전의 측정을 통해서 비슷한 점수를 받은 대상자끼리 짝을 지어서 배정을 한다. 짝을 지었다는 얘기는 통제 집단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점수죠. 똑같은 점수가 아니고 비슷한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동질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게 준실험 맞죠.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고 짝짓기 하는 겁니다. 여기 짝을 짓는다라고 돼 있죠. 짝을 지어서 이걸 매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칭. 그 다음에 준실험 설계는 짝짓기 방법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거나 또 그 밑에 있죠.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다. 그렇죠. 축조, 매칭, 짝짓기도 있고 재기적인 방법도 있다.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전문가처럼 깊게 파지는 않더라도 목차 중심으로만 해도 풀 수 있잖아요. 공부 제대로 해주시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정책 평가를 위한 설계 유형 중에서 진실험에 해당되는 것은 20년도 지방제 7급입니다. 진실험이다. 딱 봤을 때 단절적 시계열. 이거 준비사회 단절이죠. 여기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 준비사회 할 때 이것도 준실험이죠. 그 다음에 단일 집단이라는 건 집단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비실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 집단을 갖춰놓고 사전과 사후에 측정해서 설계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너무 쉽죠 이거? 답이 막 팍팍 튀어오르잖아요. 그다음 2번 문제. 다음이 설명하는 연구 방법은 이건 11년도 국가제 7급이네요. 자, 준실험 설계 방법이래요.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실험 대상을 배정을 할 때 자, 키워드 나옵니다.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 기준을 적용한대요.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 기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뭔 소린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장학금 줄 때 아무한테나 막 주나요? 그게 아니죠.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성적을 받아야 장학금을 준다. 이게 바로 분명하게 알려준 자격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엔 장학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자격 기준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학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자격 기준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 왜? 장학금을 받는 자격 기준이니까. 그래서 자, 투입 자원이 희소해서 오직 대상 집단의 일부에게만 희소 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다. 그렇죠. 여기 있는 바로 이 희소 자원이라는 게 바로 장학금이죠. 장학금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잘한 사람 일부한테 바로 오직 대상 집단 일부에게만 주는 거죠.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장학금이네. 준회장. 그래서 여기 회기 불연속 설계 정답은 2번.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에 해설이 막 장황하게 써있겠지만 제가 기출문제집을 만든다면 저는 2번 문제 해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준회장 이러고 끝낼 거예요. 왜? 준회장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제가 내적이란 말은 생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당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나요? 그죠? 우리 실험을 할 때는 타당성이 높아야 돼요.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자, 진실험에서는 진짜 실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동질적으로 통제 집단을 설계한다. 무작위 배정. 그래서 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랜덤으로 배정을 하니까 결국에는 동질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작위 배정을 한다. 근데 무작위 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건 진실험이 아니겠죠. 이럴 때는 준실험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진실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실험이 안 되니까 준실험이라도 해야겠죠. 이게 현실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실험에서는 아까 위에서 봤던 거 똑같습니다. 준비된 사회가 IMF 맞고 단절되었다. 이렇게. 자, 보시면 회기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 전부 다 진실험 설계다? 아니죠. 이거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이잖아요. 준실험.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과거지향적인 성격이란 말이 여러분들은 좀 아리송할 수 있는데 과거지향의 반대가 미래지향이죠. 우리 실험을 하는 건 당연히 미래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진실험이에요. 진실험.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진짜 실험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자, 동일한 대상 집단에 대해서 정책 집행을 기준으로 여러 번의 사전 사후 측정을 해서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자, 이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 설계다. 그렇죠? 준실험에서 단절적 시계열 설계가 있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마지막 비실험입니다. 비실험. 자, 비실험은 비교 집단이 없다고 그랬죠? 자, 얘는 이렇게 외웁니다. 비실험은 진짜 실험이 아니죠. 그래서 실험하는 연구자들도 실험을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맨날 뭐 한다? 실험실에서 통 퍼자고 있다. 실험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통 퍼자고 있다. 통포잠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통계적 통제, 포괄적 통제, 잠재적 통제 이런 말이 나오면 비실험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통계적 통제라는 건요, 대표적으로 시계열 분석, 회기 분석, 경로 분석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시계열 분석이 있고 아까 준실험에서도 여기에 시계열 분석이 있죠.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실험에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하면 당연히 맞는 거고 비실험에서 혹시라도 시계열 분석이란 말이 나왔을 때 에이, 시계열 분석은 무조건 준실험이지 이러지 말라고요. 그것만 안 걸리면 됩니다. 포괄적 통제라는 건 기대되는 변화로 효과를 추정한다. 코인이 오를 것 같은데?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되는 변화. 이런 거를 포괄적 통제라고 하고 잠재적 통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를 추정한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겁니다. 코인이 오를 겁니다. 이게 잠재적 통제예요. 근데 우리 전문가 될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다 파고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포잠을 외우신 다음에 잠재적은 전문가, 지읒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요. 포괄적은 포기 우리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 이렇게 해주시고 통계적 통제 하나만 잘 기억해주세요. 통계적 통제에서 이 시계열 분석이란 말이 나온다. 이거 무조건 준실험이라고 페인팅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기출문제 보시면 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바로 우리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비실험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실험을 할 수 없다. 이게 비실험이죠. 실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비실험이고 이 비실험에 대표적으로 회기 분석이나 경로 분석이 있다. 회기 분석, 경로 분석이 있다.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비실험적 방법에는 통, 포, 잠
이런 통제에 의한 설계 방법이 있고 측정할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선택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무슨 소리? 비실험은 통제 집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처음 하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찬찬히 따라오시면서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이해해주시면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의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여러 번 보시고 기출문제에 대입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좀 길었습니다.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